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2018년 새해 수도권 투데이 첫 방송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해는 하는 일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화두는 단연 안전입니다. 안전을 빼고는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첫 인터뷰에서는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방재학회장을 역임한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초대합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이어서 안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용인 백안면 청미천 일대는 경기도 닭과 오리 사육농가의 35%가 모여있는 용인, 안성, 이천으로 연결돼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대형 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본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상자 없이 작은 사고 정도로 그칠 일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한국방재학회장을 역임한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사건 사고 참 많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도 참 부족할 정도로요. 자연재해인 지진 비롯해서 선박 침몰,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화재까지 쭉 돌아보시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는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유행도 다양했습니다. 또 대형 참사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포항 지진은 우리가 앞서 발생한 경주 지진보다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줬고요.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는 15명이나 사망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타워 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17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는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가 발생을 해서 무려 29명이 생명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요. 일단 원인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부터 하고 지적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데, 근데 지난해 일어난 사고들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버티고 있다가 끝내 터져버린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의 안전 대비 점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안전대책과 안전의식은 발전 가능성은 아주 높지만 현재까지 수준으로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원인 조사, 그다음에 관련자 처벌, 유가족 위로,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 순으로 이어지면서 임기응변식 대응 조치만 계속하고 또 시간이 가면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ICT 분야 등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난안전 부분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타워 크레인 사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그 근로자들이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다가 붕괴가 돼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주 반복됐기 때문에요. 이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되는 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이 시민들은 이제 하늘도 살피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푸념도 합니다. 크레인 사고는 이제 값싼 장비를 구입하는 면이나 또는 장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의식 부족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면 안전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안전검사도 통과율이 97%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마나 하는 것이죠. 또 민영화도 문제고요. 이런 안전 환경을 여건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큰데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사 기간에 쫓겨 작업을 이제 서두르거나 또는 비숙련 노동자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런 데 대한 안전 조치와 작업 관리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안전 관리 대책은 정부도 뭐 대대적으로 내놓기도 하고 손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은 좀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결이요. 그러니까 안전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점검하는 이런 곳으로 가지 말고 예. 어떻게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또 작업 관리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처럼 공사 기간에 막 쫓겨서 막 작업을 하고 되고 또 지금 현장에서는 값싼 노동자들이 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관리 제도, 뭐 하도급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인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28일이었나요? 네. 그 시내버스가 그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넘어지는 이동식 크레인에 덮쳐지면서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출퇴근하는 곳이어가지고 저도 그 사고 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봤는데 아찔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식 크레인 같은 사고로 인해서 이번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크레인 전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주로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시민들까지 이제 이런 위험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계속 대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 사망을 하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동식 크레인이라 하는 것은 짐을 들려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안이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굴착기를 들어 올리다가 이동식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대로 쪽으로 넘어간 것인데 정확한 원인은 나왔나요? 뭐 집안 외에도? 확실한 것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집안의 안정이 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참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비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단단한 땅에서 작업한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참 지나가고 나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상식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 자, 지진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주 그리고 포항 지진을 통해서 자연재해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지진 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보완책이 마련이 됐는데 내진 설계 주택 비율도 좀 낮고 이번에 또 필로티 구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될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진에 익숙하지 않아서 대비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경주와 포항 지진 발생지 우왕좌왕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지진 발생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서 이를 몸에 익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다음으로는 지진에 아주 취약한 이제 조적조 건물이 가장 취약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진 대비를 위해서 조사와 간첩 그리고 정보 전달 또 내진 설계 그리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필로티 구조 이런 부분은 예. 사실은 지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화재도 굉장히 취약한 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 가능한 비상 상황을 다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서 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런 대비를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대피소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네. 뭐 대부분 지자체들도 대피소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뭐 안내 표시가 부족해서 안내
표시 강화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서울에서도 포항 지진 이후에 뭐 안내 표시, 뭐 5개 대피소 같은 표지판을 다 붙였더라고요. 여기에 좀 부족한 점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피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상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해모 시설로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방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것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주일 수능을 연기했잖아요. 그럼 연기하기 전에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이 없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연기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더 연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컨틴전시 플랜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좀 세부적인 것도 여쭤보면요. 대피소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포항 지진 때 이재민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서 돗자리 정도만 깔아놓고서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뭐 텐트 같은 것을 쳐서 개인 공간도 마련해주고요. 이런 세부적인 지침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원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당 자체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미리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내진 설계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하면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은. 그것을 또 개선해가지고 그것을 비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를 구축해 가면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둥지둥했는데 어느 면에서는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역시 투자 역시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 부족하다는 지적이 항상 있는데요. 뭐 교육이라든지 인프라 전반적인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에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제 조사, 원인 분석, 개선 대책 그리고 대책의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대책을 실행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투자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예산 당국에서는 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안전에 대해서 이 안전에 대한 규칙을 효율을 떨어뜨리는 규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은 안전을 자유를 속박하는 불편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복지에 투자하는 것만큼 해야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화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에서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된다. 몸에 배야 된다는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안전관리에서 안전 문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문화라는 것은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천 화재 때 얘기를 해보면은 불법 주차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자 이제 언론 뉴스를 보면은 해맞이 갔던 몇몇 시민들이 경포대 119 센터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거기서 또 펌프차하고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불법 주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것 어떤 것에 좀 중점을 두고서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에 이제 소방에 진입하는 도로는 확보되기를 돼 있고 지난번에 이제 제천에서도 보셨다시피 불법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늘리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급을 시켜주고 공영 주차장도 늘려주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원활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세대 한 주차가 아직도 안 되거든요. 한 9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는 더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차에 대한 공간을 늘리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다음에 이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소방의 주차 공간을 불법 주차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이 빈약하고 대충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똑같은 화재가
제천 같은 게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은 내 자체의 안전이 내 가족의 안전, 그다음 내 지역 사회의 안전, 내 국가의 안전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안전 문화의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법이 불법을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전문 방제 인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제 인력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소방 인력 특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참 컸고요. 인력 그리고 장비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육성을 위해서 전문인재 양성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재난 안전 분야 아까 소방도 말씀하셨죠. 소방 인력이 안 되니까 셀프 점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직접 해야 되는 걸 못하니까 문제가 계속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학에서는 교과과정 축소하고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인력 양성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대면하는 현장 대응자 역할이 재난관리의 전부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 매니저를 양성하는 양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한 2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재난관리자를 육성을 하고 매니저죠. 육성을 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 재난관리 직종이 2050년까지는 한 탑 10 직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기후변화와 도시화 때문에 재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제 인력의 확충을 이렇게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 체계를 마련해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 자, 이제 끝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봄이 오기 전까지는 강추위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혹한에서 우리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끝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화재와 폭설이 우리 안전을 위협을 합니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은 화재 발생은 겨울철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전기 매트라든지 겨울에 전열기 그다음 난방기구 사용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기만 잘 사용을 해도 큰 화재로부터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끌 수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폭설 부분입니다. 폭설은 내릴 때보다 눈을 치울 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니 특히 이제 유의를 해야 되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요즘은 이제 4월까지도 폭설이 내리는데요. 11월부터 1월까지 내리는 이제 우리가 가벼운 눈, 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겨울의 눈보다 2월부터 4월까지 내리는 무거운 눈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습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무게가 2배 정도 건설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폭설 뒤에 한파로 인해서 빙판길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낙상 사고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안전 관리에서 안전 문화로 우리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거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방재학회장을 역임한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였습니다. 루프탑 싱어스의 워크 라이팅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그리고 서울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건강 상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제 새해가 바뀌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렇죠. 이 통풍,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맞아요.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는 통풍이군요. 예.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통풍에 관한 질문,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본 적은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증세는 뭘까요? 네, 사실 통풍은 몸 안에 요산이 과도하게 많이 쌓이면 생기는 병인데요. 예.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제일 흔한 부위가 엄지발가락 관절이고요. 사실 거기 말고도 발등, 발목, 발뒤꿈치, 무릎, 손목 등 여러 관절 부위에 다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 부위가 그러면 걷지도 못하겠습니다. 아파서. 아플 때는 잠을 못 자고 결국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로 심한 문제가 됩니다. 예. 요산이 원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요산을 축적시키는 데는 음주, 그다음에 육류를 많이 먹는 게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먹지만 예전에는 귀족병이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부유한 그런 일부 사람한테 나타난다고 해서 그랬고요. 예. 몸 안에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이 배출이 많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콩팥에서 이 요산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문제가 생겨도 예. 이 요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통풍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어떤가요? 특히 이 나이대가 넘어가면은 그 통풍 발병률이 높아지는 나이가 있습니까? 예, 과거에는 통풍은 대표적인 중년병이었어요. 그래서 40대 이후에 남성들에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최근에는 식생활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 연령이 점점 희석이 돼서 20, 30대에서도 많이 발병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그 좀 술을 많이 먹는 비율이 그 여성보다 남성이 높아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 통풍의 초기 증세를 알면 좀 미리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증세를 보였을 때 병원을 가는 게 좋다. 어떤 것들을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급성으로 나타날 때에는 발가락 관절이나 또는 발목, 무릎에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데요. 예. 이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뻘겋게 붓고 그리고 굉장히 그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걷기 어렵게 되고요. 밤에 발작이 일단 시작이 되면 꼬박 밤을 통증 때문에 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될 정도의 통증이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질문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142번님이 가벼운 통풍이 있습니다. 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평소에는 그냥저냥 참고 지내는데요. 한 번씩 등산을 갈 때면은 진통제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통제가 좋지 않다고 해서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우선 진통제를 먹을 때는 뭐 1년 내내 계속 먹는다면 물론 콩팥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예. 잘 붓거나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다 한번 통증 완화 목적으로 드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가벼운 통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병원에서 요산 수치를 체크를 해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면은 통증 발작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얼핏 이런 상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산 수치 높이는 데는 맥주가 아주 쥐약이다. 그래서 맥주 너무 많이 마시고 치맥 좋아하면은 통풍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1104번님도 네네. 저희 신랑이 맥주 없이는 못 삽니다. 통풍 예방법 없을까요? 좋은 음식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통풍은 예방하는 음식보다는 유발 음식을 피하는 게 최고인 거죠. 그래서 맥주를 비롯한 알코올이 문제가 되는 거는 예. 콩팥에서 요산을 배출하는 정상적인 기능 이걸 방해해요. 그래서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육류를 심지어 많이 안 먹는 분조차도 요산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 또 말씀 나온 김에 음식 중에 그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주로 육류입니다. 예. 뭐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또 이거를 조리한 곰탕이나 갈비탕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곱창을 비롯한 내장 음식들에도 이 핵산 퓨린이 많거든요. 그 이외에도 건강에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등푸른 생선들에도 사실은 이 핵산 퓨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도 통풍이 있는 분들은 조금 양을 제한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 이게 술안주로 인기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맞아요. 곱창에다가 이게 구운 고기들. 맥주는 특히 또 조심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8691번님 막걸리도 요산 수치랑 관련이 있나요? 또 질문 주셨는데 전반적인 알코올들이 다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떤 술이든 간에 그 안에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들어있잖아요. 예. 알코올 자체가 콩팥에서 요산이 배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술을 이게 과음하는 것하고 육류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 이게 통풍에는 정말 좋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통풍이 갑자기 왔을 때, 통증이 갑자기 왔을 때 응급처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처음 발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실을 가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병원이 없는 그런 오지에 잠깐 여행을 갔다든가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약을 구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우선 누워서 베개를 한 2개 정도 밑에 괴가지고 발을 올려놓으면은 부기와 통증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얼음찜질을 하는 것도 역시 통증 완화와 부기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가지고 있는 소염 진통제가 있다면 그때 드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풍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먹을 만한 음식이 있다기보다는 통풍을 유발하는 음식, 뭐 술이라든지 육류, 과하게 먹는 것들을 좀 줄이는 것이 통풍 예방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비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Dear future husband, here's a few things you need to know. 메간 트레이너가 부릅니다. Dear Future Husband 듣고요. 서울시 소식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네, 저희가 그 새해를 맞아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에 첫 번째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입에 남아있는 1월 금요일마다 4주 동안도 역시 치매 관련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유심히 살펴보면은 가족의 치매로 인해서 고민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서로 덜 힘이 들까? 궁금하신 점들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수도권 투데이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슬기롭게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요일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특집 방송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상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치매 관련 질문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권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소액의 택시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서울시에서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네네. 이 제도가 2년 더 늘어나게 됐네요. 네네. 현재 서울의 택시요금 결제 수수료율이 1.6%입니다. 그러니까 예. 승객이 택시를 타고 요금 1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하면요. 카드 회사가 수수료로 160원을 가져가는 셈인데, 서울시가 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금이 6,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대신 내줘왔습니다. 원래 2012년에 시작을 해서 2년만 지원하기로 했던 건데,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동안 2차례 연장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201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의 경우 1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서울교통공사 문제인데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그동안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서 갈등이 있었는데 세미쯤 해서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요? 예,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짚어보면요. 지난해 7월이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11개 투자 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 이런 큰 방침을 세웠고요. 예. 그 뒤에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좀 갈등이 있었고요. 기존 정규직 직원 가운데 일부는 아무래도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전환돼서 곧바로 자신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에 좀 불만을 보여왔는데, 어쨌든 다행히 지난해 마지막 날이요.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새 출발을 기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노사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월부터 무기계약직 직원 1,280여 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3년 이하인 무기계약직은 7급 보라는 직위를 새로 만들어서 부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노사 그리고 또 노조원끼리 합의해가지고 무기계약직의 일괄 정규직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상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계약직하고 정규직 사이쯤에 이제 그 정도 위치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중규직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죠. 예. 구청 일자리 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업 상담사들이 이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네. 현재 서울 시내 15개 구청에 가보시면요. 일자리 센터가 있고요. 일자리 센터에 소속된 69명의 직업 상담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1,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임기제입니다. 구급 공무원 신분인데요. 예. 서울시가 이 가운데 3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은 중규직이라는 처우에 대한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고용 자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가 됩니다. 예, 첫걸음이지만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죠. 자,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날에 서울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을 했는데 반응 어땠습니까?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요. 2.8km 구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 버스 전용 차로가 만들어졌고요. 예. 지금 이 시각에도 아마 그 구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장기적인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상대로 버스의 흐름은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가 도로변 정류장에 들렀다가 다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요. 다시 나오면서 차량이 많이 뒤엉키곤 했는데 일단 그런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예. 또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좀 더 안전해졌고요. 일단 버스 이용자들은 만족하는 모습인데, 나머지 일반 차로가 8개에서 6개로 줄어든 셈이죠. 2개 차로가 이제 버스 전용 차로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연말 연시라는 시기적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거고요. 또 건널목의 위치가 바뀌거나요, 아니면 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일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예, 당분간은 안정화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식 YTN 유튜권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주디 콜린스의 Sand in the Cloud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